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상법 제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강은 해상법 제1장 총론 중에서 제3절 해상법의 법원과 효력, 제4절 해상법의 발전과 국제적 통일화 경향, 제5절 해상법과 국제기구, 제6절 조약의 국내 수용과 적용 순위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절 해상법의 법원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이라는 것은 해상법의 법원은 해상기업의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법 제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로서 민법을 보충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민법도 해상법의 법원이 되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법은 해상기업의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존재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해상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정법 즉 성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법전 제5편이 대표적인 성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제5편과 이와 관련된 부칙 등이 해상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법이라 하겠습니다. 상법 제5편 해상은 1991년과 2007년에 각각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상특별법령인데요. 상법에 부속된 상사특별법령으로는 상법 시행령,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또 상법과 독립한 해상특별법령으로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등이 있습니다. 또 행정법령 중에서도 실질적 의의 해상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러한 규정들은 해상특별법령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약 및 국제법규인데요.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기업의 활동에 관하여 적용되는 각종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해상법의 법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상법에 관한 국제조약은 많지 않고, 이 중 중요한 조약은 상법 제5편 해상편의 내용만 실질적으로 수용하여 국내법이 된 규정이 많습니다. 또 비준한 것으로는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2003년 추가기금협약 및 2001년 선박연료협약과 같은 해양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국제협약들이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협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상관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관수법과 사실인 상관수법을 구별하는 학설과 구별하지 않는 학설에 따라서 상관수법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양자를 구별하는 학설이 통설입니다. 상관수법은 사실인 상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 또는 법적 의식에 의하여 지지를 받게 된 법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구별하지 않는 학설에서는 상관수법은 상법의 임의법규에 반하여 성립할 수 없는데, 사실인 상관습은 상법의 임의법규에 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법적 확신의 유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보증도를 상관수법으로 여기서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부분 판례는 보증도를 상관수법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선화증권 소지인이 김영수화인에게 운송물 인도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선화증권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증도를 상관수법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보증도 행위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않는 사실인 상관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통설의 입장, 즉 양자를 구별하는 학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사자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나 단체가 그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도 해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운회사의 정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운거래소 등의 업무 규정 등도 이러한 상사자치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법 국가인 영국 등과 달리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성문법 또는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판결이 수정적, 창조적 작용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거래 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요. 그 명칭이나 이 법에서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합니다.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서는 그 약관의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개별적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법률행위설에 근거하여 보험약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해상법상 널리 사용되는 보통거래약관은 선화증권 뒷면약관이나 복합운송증권의 뒷면약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학설상으로도 약관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 될 수는 없고 약관 작성자가 약관에 의한다는 점을 밝히고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도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관법 제3조가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한 점은 법률행위설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법규의 적용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1조에는 해상법도 상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 순위에 관한 상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데요.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상법,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상법전과 상관습법, 상관습법과 민법전의 순위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먼저 상법전과 해상관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에 따르면 민법 제1조와 입법 정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성문법 제1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설을 따르게 되면 상법 제1조는 입법의 한계를 자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폐하고 있다, 변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관습법은 성문법규가 없는 경우에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법전 해상관습법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해상관습법과 민법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법 제1조에서는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전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에 따르면 성문법 우선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또 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설에 따르면 특별법과 일본법의 관계에서 생기는 당연한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상관습법은 해상법의 법원인 반면 민법전은 해상법의 법원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상법상의 법원성을 인정받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민법전은 해상법에 적용할 법원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성문법 우선주의든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든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상법의 법원과 법규의 적용 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상법전 및 상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을 상법의 법원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적용 법규의 적용 순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상법의 법원성을 인정받는 법규를 보충하여 민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게 되면은
상사자치법, 해상특별법령 해상조약, 상법전, 해상관습법, 해상판례법, 민사자치법, 민사특별법령과 민사조약, 민법전, 민사관습법, 민사판례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옆에 그림에서 관로 속에 있는 것은 대등적 효력설에 따를 경우 보충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법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때에 관한 효력입니다.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법규 상호 간의 효력 문제를 때에 관한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순위에 있는 수개의 법규에 관하여는 신법은 구법을 변경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보통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규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신법은 특별적 구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곳에 관한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은 국내법으로서 원칙적으로 한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이 됩니다. 예외로서 특정한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해상법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적용되는 일도 있고, 이와 반대로 외국 해상법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적용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관한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법인 해상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제사법에 따른 예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상법이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되거나 외국 해상법이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또 해상법의 국제사법적 적용 범위의 문제와는 별도로 해상법 중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특수한 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소상인의 경우에 관한 법제 구조인데요. 이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에 관한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의 효력이 어떠한 사항에 미치는가의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때 곧 사람에 관한 적용 범위에 의하여 확정이 됩니다. 다시 그 범위 내에서는 해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이 되는데요. 해상도 상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관계자가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상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중 상인 간의 상행위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섭외적 해상사건의 준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섭외적 해상사건과 국제사법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상관습은 즉 해상관습의 기원에서 해상법이 먼저 발생했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해상법은 해상관습에 의하여 생성 발전되어 온 법입니다. 해상관습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자연히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법이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통일성 또는 보편성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 중앙집권제의 확립과 이에 따른 해상법의 특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대 국가의 석립 과정에서 중앙집권제가 확립되면서 국가마다 나름의 독자적인 법체계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해상법의 영역도 국가적 독자성 또는 차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상법이 독자적 법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해상법의 국가적 색채의 가미는 법의 저촉이 증가하게 되어 국제무역의 장애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UN, 웅크타드, IMO, CMI 등 정부 간 국제기구 또는 국제민간기구를 통하여 해상법의 여러 분야에서 조약을 통한 국제적 통일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약의 발효 문제, 국가별 비준 시점의 차이, 조약의 개정과 각국의 수용 시기의 차이, 조약의 유보조항 등에 의하여 완전한 통일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법의 조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상법의 영역에서도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로는 국제사법에 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드물지만 우리 국제사법은 이에 대하여 직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선족국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준거법 지정을 원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법은 해상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법규인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건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사건에 적용하는 법규는 민사사건의 속성상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불법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법률행위의 원인을 둔 해상사건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3장 내지 제5장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국법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데요. 해상법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해상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선박의 항행을 본질로 하는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항행이 공해상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의 저촉이 발생하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선박 상호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된 기국법주의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명문화되면서 공법상으로는 기국법주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기국법주의 또는 기국주의라 하면 해상의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집행관할권 하에 놓인다는 원칙인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개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적국법주의는 각국의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법상 선적국법주의 원칙은 사법의 영역인 해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원칙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선박을 기준으로 저촉법을 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적국법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행위지나 사고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여 제60조에서 선적국법주의 원칙을, 제61조에서는 선박충돌, 제62조에서는 해난구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법도 국가 간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사법 간의 저촉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섭외사법은 본국법이 중급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만 반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선적국법이 중급법이 된 경우에는 반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은 외국법이 중급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국가의 법이 대한민국 법을 중급법으로 지정한 때에는 반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이 선적국법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이 법이 대한민국 법을 지정하고 있으면 반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적국법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즉 국제사법 제60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 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 선적국법주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국제사법 제19조에서 항공기에 관한 물권을 그 국적 소속국법에 의한다고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물권에 대하여 국제사법은 목적물 소재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운송수단은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목적물 소재지법에 의할 경우 시시각각으로 중급법이 변경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중급법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소재지법주의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인데 항공기에 대하여 국적 소속국법에 의하는 것과 제60조에서 선박에 대하여 선적국법주의를 취한 것은 같은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담보물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리 순위에 따라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채권 담보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선박 우선특권, 선박 유치권 및 선박 저당권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경매 신청되는 외국 선박은 대부분 선박 우선특권에 의한 것인데 이때 강제집행 절차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 선박 우선특권의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선적국법이 적용됩니다.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제60조 제3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대체로 무과실 책임을 묻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과실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행보조자인 선장과 회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 소유자 책임의 내용도 약간씩 다르므로 이를 선적국법으로 정함으로써 이해 당사자 간의 중급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선박 소유자, 용선자, 선박 관리인, 선박 운항자,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 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0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제사법 제60조 3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주 책임 제한은 책임 제한 절차를 신청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주체 및 책임 제한의 범위에 대하여 선적국법을 중급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훼손에 대해서 제60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제사법 제60조 제5호는 공동훼손에 대하여 선적국법을 중급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훼손의 이해관계는 선박 소유자와 화주라는 운송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송계약상 공동훼손에 적용할 규칙을 대부분 합의하고 있습니다. 공동훼손에 대한 개별 국가의 법률 규정은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공동훼손에 대한 정상 규칙을 사전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조에 의하여 선적국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사법 제60조 6호의 선장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입법주의가 선박 소유자 소재주주의, 선장 행위주의, 선적항주의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요. 입법주의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장의 대리권에 대하여는 중급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구국섭외사법에는 없던 규정을 신설하여 선적국법을 중급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어주세요. 다음은 선적국법 주의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충돌의 중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항, 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 충돌에 대한 책임은 충돌지법을 중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항, 하천, 영해는 특정 국가의 영토 내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지를 중급법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불법행위의 중급법에 관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해상의 선박 충돌에 대한 책임은 각 선박이 같은 선적국에 속하는 때는 그 선적국법,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는 가해 선박의 선적국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해를 항해 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중급법이 된다고 판시하여 구섭외사법 시절에 이미 이러한 취지의 해석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난구조의 중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행위가 한 나라의 영해에서 있을 때는 행위지법에 의하여 영해 소속국의 법을 중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행위가 공해상에서 있은 경우에는 구조행위를 한 선박의 선적국법을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은 해난구조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선의 선적국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해난구조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계약서에 중급법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국가의 법을 중급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상법은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해난구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여 계약구조에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중급법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구조의 구조 보수 청구권에 대하여도 국제사법 제6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법의 발전과 국제적 통일화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4절에 대해서는 해상법의 역사적 발전, 또 20세기 이후 국제해운 환경의 변화와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운동, 또 자치규범과 표준계약 서식의 발달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법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고대에도 해상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선사시대부터 우리는 해운 활동을 해왔는데요.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에서 특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수메르인과 아카드인, 또 동남아라비아 인더스강 유역의 하라파 문명 간의 교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를 보면 선사시대에도 이미 해운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기원전 1800년경에 제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이 법전에는 선박 충돌, 용선,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수상 운송인의 책임, 구조료 금액, 선장의 급여, 모험 대차 등에 관한 회사법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수메르인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법전이라고 합니다. 또 파르두쇼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8세기경 인도에서 제정된 만우 법전에 회사에 관한 법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로드 해법이 유명한데요. 기원전 900년경 로드 섬에서 공포된 이른바 로드 해법이 있었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는데, 서기 553년경에 제정된 유스티니아누스의 디게스트에 공동훼손의 하나인 투하에 관한 기본 원칙이 언급되어 있고, 그것이 로드 해법에서 유래한다는데 근거한 견해입니다. 유력한 해사법 학자들은 로드 해법의 존재나 또는 그것이 로마법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로마법에서 해사법에 관한 규정은 디게스트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항해 개시 전에 금전대여자가 해상 위험을 예상하여 이루어지는 해상 소비대차, 선박 소유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수령한 대로 책임지고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는 선박 소유자의 수령 책임 및 선박 화물의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희생은 참가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분담되어야 한다는 투하에 관한 로드 해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동로마 제국은 10세기 초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바실리카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다음은 중세의 해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하여 이룩된 대자본적 해상기업 경영은 게르만인, 사라센인, 노르만인 등의 침입으로 모두 파괴되고, 중세의 해운기업은 소자본적 모험적인 조합 형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중해, 대서양, 북해 등 유럽 각지의 해양도시가 등장하면서 각각의 해양도시에서 해사법원의 판결, 해양도시의 자치입법권, 해상기업자의 동업조합 내에서 발달한 관습 등을 통하여 해사법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조합적 공유 조직에 의한 해운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성립된 상인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일반법과는 분리된 독립된 성격과 체계를 형성하고 공법과 사법을 합친 통일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해상법보다 좀 넓은 해사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의 3대 해법으로는 콘솔라토 델 마레, 오레롱 해법, 비스비 해법이 있고요. 그 외에 11세기경 이탈리아의 해양도시 아말피를 중심으로 성립한 아말피 해법, 15세기경 한자 각도시의 협약 해법, 16세기경 프랑스 루앙에서 편찬된 기동드 르마르, 피사 마르세유, 함부르크 리벡 등의 각 도시법이나 동업조합의 규약 또는 판례 등에서도 해사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올레롱 해법 외에 옛날 영국의 해상법, 판례, 칙령 및 절차법, 왕 또는 해사법원의 명령 등을 모아서 기록한 해법 흑서가 해상법의 법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콘솔라토 델 마레는 13, 14세기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해사 관습을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주로 서지중해 연안에서 행하여졌던 법률입니다. 바르셀로나 해사법원의 판결을 집성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전편 33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의 코멘다, 선장 및 선원의 권리 의무, 운송계약 등 당시 해사에 관한 사항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레롱 해법인데요. 11세기 내지 12세기경 오레롱 섬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대서양 연안의 해사 판례집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은 24개조로 되어 있으나 나중에 추가되어 있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레롱 해법이 중요시되어
16세기경까지 해사법의 중요한 법원을 이루게 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 개수되고 다시 비스비 해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스비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레롱 해법과 한자동맹의 해법을 합성한 해사법인데요. 14세기 내지 15세기경 북해와 볼트해 방면에서 행하여졌습니다. 북해에 위치한 고틀란드 섬의 비스비항이 당시의 한자 해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근세의 해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1681년 해사 칙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세 중앙 집권 국가에서 성립함에 따라 해사법도 국가법 체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재상인 꼴베르에 의하여 추진된 1681년 해사 칙령은 종래에 있었던 해사에 관한 여러 법제를 통일하여 국왕 아래의 국가법으로 체계화하고 재판 관할권까지도 중앙 집중화한 것으로 지중해계 및 북유럽계의 해사법을 통일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5개 편 713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대법전으로 근세 해사법의 역사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1681년 해사 칙령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규범 대상은 해사 사법뿐만 아니라 해사 공법과 재판 관할 문제 등을 포함한 것인데요. 제1편 해사 재판관 및 재판 관할권, 제2편 선원 및 선박, 제3편 해사 계약, 제4편 항만 해안, 정박 장소와 경찰, 제5편 해상업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폴레옹 상법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07년 상법전은 제2편에서 해상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1681년 해사 칙령 중 사법적 규정, 즉 제2편 및 제3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세로부터 1681년 해사 칙령에 이르기까지 해사법에는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나폴레옹 상법전에서는 해사 사법을 사법과 공법으로 분리하여 그중 사법적 규정만 상법전의 내용으로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사법을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한 최초의 법령이 나폴레옹 상법전인데요. 공사법을 분리한 법체계로는 이후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1861년 독일 상법전은 1861년 일반 독일 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제5편과 1897년 독일 상법전 제4편이 해상편입니다. 프랑스의 1807년 상법전의 경우와 같이 해사사법 규정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899년 제정 공포된 현행 일본 상법이 특히 독일 법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므로 그 내용이 독일 상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은 영국의 해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법주의의 법구조에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특색 있는 해상법을 형성했는데요. 점차 법준화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1854년 상선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행의 1894년 상선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선법은 행정법규뿐만 아니라 선박소유권, 선박저당권, 해원, 고용계약, 선주 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공사법 양측에 걸친 방대한 법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선주 책임 제한에 관한 1851년 유한책임법과 운송인 면책 사유의 제한을 위한 1893년 하트법이 성립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법체계는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영국 판례법이 미국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성문법을 통하여 판례법을 수정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성문법의 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이후 국제해운 환경의 변화와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해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20세기 이후 해사법의 입법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조선, 선박운항, 운송 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기술이 진보하게 되었고 개품 운송 계약과 전기선 운항의 비중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양오염 방지와 유류오염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법 질서가 확립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해상법에서 분리된 해상노동관계법과
각국의 자국 해운 보호를 위한 회사 공법 정비의 필요성이 또 대두하게 되면서 WTO에 의한 해운 시장 개방 및 자국 해운 보호주의 정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의 입법 정책이 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세기 이후 국제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회사에 관한 국제적 법률 관계가 빈번하게 됨에 따라서 회사법의 국제적 통일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을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매우 중요한데요. 해상법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국제조약을 성안하고 채택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 통일법규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약을 세계 여러 나라가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회사법은 국제적 통일이 촉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는 국제해법회 즉 CMI, IMO, 웅크타드 등이 있습니다. CMI는 주로 해상법 관련 조약, IMO는 해양, 환경, 해상 안전, 해사 기술 및 해상법 관련 조약을 주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웅크타드는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강한 웅크타드에서 해상법 분야의 조약을 제정해 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해상법 관련 조약의 기초작업을 CMI나 웅크타드 등이 한 이후에 IMO에서 조약으로 채택하는 이러한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는데요. 정부 간 기구와 국제민간기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해상법 분야의 조약을 CMI가 주도해서 제정해 왔으나 정부 간 기구와 국제민간기구의 개념이 명확해진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 간 기구인 IMO가 주체가 되어 조약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규범과 표준계약서식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의 통일과 자치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률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된 자치규범 또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계약서로 사용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편입함으로써 사실상 국제적 통일규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규칙으로는 공동훼손에 관한 요크앤도르프 규칙과 1992년 ICC 웅크타드의 복합운송증권규칙이 대표적입니다. 또 표준계약서식으로는 젠콘 표준계약서식, 볼타임 표준계약서식, 뉴욕 프로듀스 익스체인지 표준계약서식과 같은 용성계약서식들을 들 수가 있고요. 보통거래 약관으로는 런던 보험자협회의 저가보험약관과 선박기관보험약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준용성계약서식으로는 빔코에서 만든 선체용성계약서식, 항해용성계약서식과 전기용성계약서식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시장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